네, 안녕하세요. 한국문학과 동아시아 문학 20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동아시아 한중일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읽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는 하야시오 미코 방랑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샤오홍의 생사의 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혜석과 강경애, 그리고 하야슈미코, 샤오홍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성 작가들의 행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강의는 두세 번 더 하면은 얼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아마 특강을 다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샤오홍의 생사의 장을 강의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 두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해 두라는 얘기는 책을 읽어 두라는 말이겠죠. 오늘 하야쇼미코의 방랑기를 할 텐데, 강의 계획서에 따라서 충실하게 방랑기를 읽은 학생이 있을까요? 두세 명이라도 있다면 나는 더없이 행복할 텐데, 생각건데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혹시 하야시오미코의 방랑기를 나는 다 읽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선생님께서 그걸 몰라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바로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세요. 내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종강하기 전에 한번 이 줌을 통해서라도 만나긴 만날 예정입니다만은 다 읽은 학생이 한두 명이라도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읽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짧게 출석 부르겠습니다. 김효정, 네, 효정씨 유튜브 댓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중 에세이 제출이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 커멘트도 내가 기다리는데 지쳤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말 최종 정리에 관해서는 출석 부르고 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김예원, 박재훈, 신효진, 이은정, 이태경, 주호영, 이태경, 주호영 마지막 에세이 준비 잘하고 있죠? 집중 에세이. 김지민, 김하은, 전재정, 연정석, 신혜원, 박기범, 황지혜, 신은혜, 윤정원, 윤재영, 노종환, 신나임, 이성은, 김건우, 호한원. 우리 나임씨는 기말 에세이에 관한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이번 학기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미리 얘기한 대로 최종 여러분들의 성적을 나한테 제시해야 합니다. 성적을 제시하면은 내가 그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근거로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댓글도 하나도 안 달고 코멘트도 안 달고 에세이도 안 썼는데 A 플러스 달라고 하면 그건 염치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는 안 되지. 스스로가 최종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해보세요.
나는 이 정도로 열심히 강의를 들었고, 열심히 책을 읽었고, 그리고 열심히 에세이를 썼고, 댓글도 열심히 달았고, 코멘트도 열심히 달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말 에세이도 나는 내 혼을 담아서 썼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A 플러스 아니라 더한 것도 내가 드려야죠. 그렇지 않고서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흔적들, 증거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간단하게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최종적인 기말 에세이를 6월 27일인가요? 6월 27일까지 다 6월 27일 자정까지 업로드 하세요. 알겠죠? 가상대학의 기말고사를 6월 27일 자정까지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기말 에세이를, 기말고사가 아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나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세요. 최종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 다 썼던 것들이 잘 모으는 겁니다. 내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일단 내가 강의를 듣고 이 댓글을 얼마나 달았는지, 유튜브 댓글 있죠? 유튜브 댓글에 댓글을 쭉 여러분들이 모아서 여러분 것만, 각 자신의 것만 모아서 정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이 쓴 우리 그 집중 에세이에 대한 왜 이러나, 뭐가 잠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하죠. 녹화는 계속되고 있죠. 생생하게 여러분들은 지금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최종 포트폴리오는 유튜브 댓글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쭉 나에게 제시하세요. 아마 댓글을 열심히 잘 쓴 학생들은 댓글만으로도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뭐 강의 잘 들었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어림없을 겁니다. 유튜브 댓글은 출석부입니다. 출석부. 계속 강조하듯이 이건 역시 시간, 댓글을 단 시간이 다 남아 있어서 내가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나도 쭉 확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을 잘 정리해서 한 곳에 모으기 바랍니다. 여기에 집중 에세이에 대한 코멘트 있죠? 에세이 코멘트도 한 자리에 모아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들이 쓴 이 요약과 에세이 있죠? 요약 및 에세이를 모아야겠죠. 여기에 각자 쓴 집중 에세이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그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말 에세이를 이 포트폴리오에 함께 해서 6월 30일까지 성적을 내가 제출하기 전까지 쭉 정리를 해서 6월 30일까지, 기말 에세이는 6월 27일 자정까지고 이 포트폴리오는 6월 30일 자정까지 업로드 해주기 바랍니다. 업로드가 아니죠. 이건 내 이메일로 보내기 바랍니다. 됐죠? 여기 이 포트폴리오를 다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 스스로 평가를 하고요. 이게 학점이 뭐가 되겠죠? 학점 평가를 하고, 이게 A다 그러면은 A라고 평가를 하시고, 이 평가 이후
평가 이유를 간략하게 써서 나에게 보내기 바랍니다.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겠죠. 평가 이후에는 강의에 대한 좋은 의견도 쓸 수 있겠죠. 강의에 대한 의견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됐나요?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이번 6월달은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해 오면서 함께 공부한 이 이야기들을 총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의 히스토리를 잘 만들어 보세요. 나임 씨가 질문했는데, 교육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습활동과 관련돼서 기말 에세이 쓰고 싶다 했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만은 이메일에도 내가 답했듯이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읽고 공부한 내용이 핵심적인 이 매터리얼로, 이 재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번 이 과목과 아무런 상관성이 없을 수도 있죠. 이 강좌와 어떤 점에서 관련이 있는지를 내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설정 한번 잘 해보기 바랍니다. 됐죠? 네, 이 기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은 이 이메일로 또 이메일이나 또는 가상대학에서 질문하기 바랍니다. 가상대학 쪽지 보내는 방법 알죠? 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야시 미코 들어봤습니까?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 유명한 작가인데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 여성문학을 얘기할 때, 동아시아 여성문학을 얘기할 때 몇몇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히구치 이치오와 19세기 말에 살았던 천재적인 작가죠. 5,000엔짜리 표지 모델입니다. 히구치 이치오와 이 미야모토 유리코, 그리고 이 하야시 오미코. 요즘에 뭐 여성 작가들이 많지만은 이 패전을 전후한 시기 일본 문단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작가들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그래요. 물론 여성 운동가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인들도 많이 있고요. 네, 이 정도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히구치 이치오, 미야모토 유리코, 하야시 우미코. 이 하야시 우미코가 특히 이 문제적입니다. 고통스러운 그 가난 속에서 문학을 통해서 이 새로운 자신의 삶의 돌파구를 마련했던 사람이죠. 박남기는 28년에 연재하기 시작했는데 세계 대공황 시기죠. 그 와중에도 60만 부라는 어마어마한 판매 부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60만 부는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 60만 부라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판매 부수입니다. 이 방랑기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죠.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야시 우미코 방랑기. 한국문학과 동아시아 문학하면서 다 읽어야 할 책들이지만은 이 방랑기 이런 책 모르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응? 이 대학을 다니면서 말이야. 대학을 다니면서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그 교양도 갖추지 않고서 졸업하면 그 민망해서 어쩔 셈인가. 이게 뭘 공부하든. 더군다나 이 정아무개 교수와 함께하는 문학 강의를 들었는데 말이지.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교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끝인가? 이 뭔가 내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내공이. 이번 학기 읽은 책들이 다 내공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를 할 테지만은
이 하야슈미코의 박능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꼭 읽으세요. 꼭 읽으세요. 여러분들 에세이 보면 다 드러납니다. 내가 에세이와 코멘트 보면 다 드러납니다. 매 눈으로 여러분들 지켜볼 겁니다. 자, 박능기. 오늘은 잔소리 많이 하지 않고 가능하면 짧게 강의 끝낼게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야슈미코 얼굴입니다.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 장의 사진들이 있는데 대단히 개성적인 인물입니다. 1903년에 태어났어요.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알죠? 시모노세키 관부 연락선이 다니던 곳. 생부가 모녀를 내쫓습니다. 이 기억이 참 트라우마로 남죠. 생부가 모녀를 내쫓고요. 이 양부와 함께 이 일본 북부로 돌아다니면서 행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도쿄로 돌아오죠. 그 이야기부터가 이 박남기에 적혀 있습니다. 고등여학교를 졸업합니다. 고등여학교면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전문대학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대학 1, 2학년 수준일 겁니다. 28년 박남기 연재가 시작됩니다. 일본 문학사의 대사건이에요. 박남기는. 그리고 30년에 박남기와 속박남기를 간행합니다. 그 31년에 조선, 시베리아, 파리를 여행합니다. 뒤에서 얘기할게요.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42년에 동남아 종군을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적이죠. 그리고 48년 패전 후에 단편소설 철내중 국화. 이거 명작입니다. 명작. 우리 하야시오미코는 이 단편소설도 잘 쓰는데 한국에는 하야시오미코 단편소설집이 따로 나와 있지 않고 여기저기 모음집에 하야시오미코 소설들이 몇 편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철내중 국화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51년 뜬구름을 출간합니다. 뜬구름이 2차 세계대전 이른바 태평양 전쟁이라고 불렀죠. 이 태평양 전쟁 때 동남아시아 종군했을 때 그 기억과 관련된 소설입니다. 패전 후에 그 스산한 풍경을 잘 그린 작품이죠. 도쿄의 모습도 모습이지만 내면 풍경을 잘 그린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나루세 미키코 맞나요? 키미코 미키코 라는 명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뒤에서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공부할 거 많죠. 책도 읽어야죠. 영화도 봐야지. 에세이도 써야지. 여러분들은 과제 때문에 숨 막혀 죽겠다 그러는데 이게 축복의 시간이야. 축복의 시간. 여러분들 죽으라고 돈벌이하고 이 회사에 얽매이고 그래 봐요. 아마 이 대학 시절이 숙제하느라고 이 땀 흘리면서 교수한테 혼났던 그 시간이 정말 아름다운 빛나는 청춘의 시간으로 기억될 겁니다. 근데 대학 다니면서 공부도 제대로 안 하지. 연애도 제대로 안 하지. 친구도 제대로 못 사귀지. 그저 취직 준비하느라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가 불안과 공포의 노예가 돼서 말이야. 고개 푹 숙이고 교문 나가더니 직장에 들어가서 떳떳하게 어깨 펴고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한 대학 다닐 때 당당하게 공부하고 당당하게 사랑하고 당당하게 싸웠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잘 삽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읽었던 그 책들 깊이 공부했던 게 소중한 자산이 돼서 여러분들 지키는 방어막이 됩니다. 취직시험 공부 절대 여러분들 지켜주지 못합니다. 나를 대단히 낭만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을 너무나 모른다. 그렇게 나를 나무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살든지 간에 이 대학에서 이 경험했던 공부의 추억들, 사랑의 추억들, 이게 여러분들을 평생 뒷받침하리라는 것은 나는 숨길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야시미코 방랑기. 이 책이 여러분들이 힘겨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일으켜 세우는 아마 힘이 될 겁니다. 하야시미코 됐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1영화 부운입니다. 부운. 뜬구름. 아까 얘기했죠? 뜬구름. 오키쿠모 이랬죠? 오키쿠모 부운이고요. 여기 보면 감독 성뇌 이희남 됐죠? 나루세 미키오라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의 영화입니다. 방랑, 표박이라고 했죠? 방랑하는 방랑의 끝도 없이 사랑의 여로에서 만난 노래인가 하는 뭐 이런 연애 소설로 읽은 것 같은데 단순히 연애 소설 그치지 않죠. 이 스틸 컷은 방랑기의 한 장면입니다. 방랑기도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에 관심 많은 사람들 한번 읽어보세요. 영화의 언어와 소설의 언어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이런 분석을 하는 에세이를 써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에세이는 널려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조금만 창의적인 상상을 하세요. 창의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문제 설정을 해야 돼. 문제 설정이 반이야, 반. 내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문이란 말 쓴다 그랬지. 학문. 이 학문은 학문 할 때 학문은 말이야. 한자로 쓰면은 요 학문이라고 쓰기 쉽지. 이건 그냥 문자를 배운다는 뜻이고 문을 배운다는 뜻이고 우리가 흔히 쓰는 이 학문은 첫 번째 거예요. 묻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묻는 방법을 배우는 거. 묻는 방법을 배우는 게 학문입니다. 명심해야 돼요. 나는 늘 질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요. 우리 1학년 때 우리 한국어 문학부 학생들은 시험을 치러봐서 알죠? 스스로 문제를 내고 스스로 답하는 겁니다. 이번 에세이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연습 많이 했으니까 요약도 했고 또 개별 에세이도 다 썼죠. 그리고 모두 함께 쓰는 그 집중 에세이도 썼죠. 이제 기말 에세이까지 하면은 써봤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 글도 쭉 읽어봤을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게 좋은 글인지 어떤 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글인지 또 성에 안 차는 글인지 이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그 이유는 대부분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고요. 글의 컬러가 달라집니다.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그건 확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 끝에 이 낳은 여러분의 글 한 편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당당한 자기 표현 능력을 뒷받침하는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표현하는데 너무 미숙해요. 특히 글로 표현하는데. 에세이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는데 정말 많이 공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기말 에세이 기대하겠습니다. 물론 집중 에세이 이번 주 맡은 학생들도 마무리 잘 해야겠죠. 예컨대 이런 영화들을 직접 보고 뜬구름과 방랑기를 다 읽고 그리고 이 동아시아의 다른 여성들의 얘기를 부수적으로 끌어와서 한 편의 에세이를 쓰면 어떨까? 됐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교적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하야슈미코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방랑기를 읽었을 때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가네코 후미코입니다. 하야시 후미코가 아니에요. 이름도 똑같죠. 후미코. 이 가네코 후미코인데, 여러분들 영화 박열이라는 영화 봤는지 모르겠어요. 박열이라는 영화. 박열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몇 년 전에. 천황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조선의 아나키스트였죠. 이 박열의 연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가네코 후미코가 훨씬 더 진지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상에 충실했고요. 이 사진으로 유명하죠. 이제 박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확 달라집니다. 이 가네코 후미코는 그야말로 아나키스트였어요. 식민지 조선을 사랑한 아나키스트, 이렇게 부제를 달았는데, 이건 재판입니다. 재판. 식민지 조선을 사랑한 아나키스트. 정말 그 천황에 대한 끝없는 그 적대감으로 싸웠던 사람이죠. 난 국적이고 뭐가 없다, 무국적자다 라고 주장합니다. 조선에 와서 몇 년 생활도 하죠. 가네코 후미코가 아주 비슷한 게 하야시 후미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 부모님한테 쫓겨난 것도 그렇고요. 그 자신의 국적도 제대로 없는 사람이었죠. 가네코 후미코는. 이 점은 하야시 후미코 좀 다르네요. 근데 아나키스트였어, 아나키스트. 이 야마다 쇼지라는 일본의 성실한 역사학자가 쓴 책인데, 번역자가 누군지 잘 봐. 누구야? 그래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 내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오래전입니다. 벌써 17, 18년 전이네요. 2002년, 2003년 요 무렵에 번역해서 작년에 재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혹시 독립유공자 이런 말 들어봤지?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중 외국인이 있는 거 알죠? 일본이 2명 있는데, 이 후세 변호사라는 사람하고 바로 가네코 후미코입니다. 가네코 후미코가 독립훈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독립유공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바로 아나키스트입니다. 자기 국가에 매달리지 않고 이 식민지 해방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공을 들였던 여성이죠. 그리고 그 사실이 바로 이 박열이라는 아나키스트와 사랑으로 드러나죠. 이걸 무슨 하나의 그 센세이셔널리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당시 신문이 그랬어요. 이게 아마 동아일보 기사일 겁니다. 신문이 그랬는데 정말 사상적 동지였죠. 연인이면서 사상적 동지기도 했습니다. 나는 박열보다는 가네코 후미코가 훨씬 더 강렬한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열은 이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대단히 이상한 행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연구를 해보세요. 해서 가네코 후미코라는 여성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해서 이 하야시 후미코를 만나고, 우리 한국의 강경애를 만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동선들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조직하는 힘일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가네코 후미코라는 인물을 하나의 단서, 실마리로 삼아서 이 동아시아 여성 운동사, 여성 해방 운동사를 그려보는 건 어떨까? 사랑과 해방은 어떻게 관련이 있을지 대단히 흥미진진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식민지 제국에서 태어난 이 가네코 후미코라는 여성이 어떻게 식민지 조선 남성과 사랑하는지, 이 둘의 연대는 어떻게 가능했는지, 사상의 접점 때문인지, 아니면 사상보다 더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천황을 이 피라미드의 꼭지점으로 하는 일본 지배체제에 대한 강렬한 증오가 두 사람의 연대를 가능하게 했는지,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이때 역사와 문학이 만납니다. 가네코 후미코의 책은 자서전을 비롯해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라는 제목이 원제목인데, 뭐 나는 나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이 가네코 후미코의 자서전도 중요한데, 이 자서전보다 이 평전, 내가 번역한 이 평전이 훨씬 충실합니다. 함께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본의 그 단카도 아주 잘 썼습니다. 그리고 번역도 훌륭해요. 누구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쑥스럽지 않아요. 왜냐? 번역을 잘했으니까. 자, 부끄러우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가네코 미코를 하나의 시점으로 해서 동아시아 여성의 연대와 투쟁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게 박랑기의 원표지입니다. 구글에 있어요, 이 사진이. 박랑기가 있고, 여기 보면은, 그죠? 박랑기가 있고, 속박랑기가 있죠.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그죠? 박랑기, 속박랑기. 됐죠? 신예 문학 총서 이랬죠. 신예. 젊은 작가 총서 이런 뜻이죠. 신예 문학 총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출판사가 여기 하야시 후미코고요. 개조사를 때 개조사. 이 개조사는 대단히 진보적인 출판사입니다. 이 개조는 잡지도 그렇고요. 대단히 진보적인 출판사에서 개조사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 믿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네임밸류가 높았던 출판사죠. 예, 개조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6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미학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여러분들 읽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걸 소설이라고 해야 될지 자전적 에세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뭐 아니면은 시에 대한 긴 설명이라고 해야 될지 정말 그 온갖 장르들이 이 뒤섞여 있는 그런 텍스트예요. 그 말을 일기라고 해야 될지 말이야. 아니면 감상이라고 얘기해야 할지.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죠. 어릴 때부터 행상을 하는 부모를 따라 여러 곳을 전전하고 그게 쭉 나오죠. 도쿄의 빈민가로 흘러들어서 목욕탕, 잡일, 그리고 셀룰로이드 공장의 고통들 있죠. 셀룰로이드를 가공하는 공장의 공장 생활 뭐 등등 온갖 그 일들을 다하면서 생계를 꾸리면서도 문학적 열정을 잃지 않았던 작가의 자전적 에세이, 자전적 에세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작가 자신의 말처럼 쌀을 뒷박으로 밖에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양식이 되는 소설. 정말 장르 구분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온갖 글쓰기 형식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혼종적 장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글들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기존의 유기적이고 통일성을 갖춘 그리고 하나의 분명한 주제를 가진 그런 모범적인 형태의 소설이 아닙니다. 그런 소설의 경계를 넘나드는 글쓰기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다 그랬죠. 뭐 포스트 모던 글쓰기뿐만 아니고 내가 얘기했나 언젠가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올가 토카르추크. 올가 토카르추크 폴란드 작가입니다. 저도 잘 쓰죠. 이 사람의 그 방랑자들이라는 방랑자들 맞나? 방랑자들. 그 퇴고의 시간 이 작품 읽어보세요. 이건 뭐 신지, 짤막한 산문 신지, 아니면 특히 방랑자들 같은 경우 쪽글들 모음인지, 그 퇴고의 시간 같은 경우는 신화와 이 역사와 현실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기존의 소설 문법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마술적 리얼리즘의 기법을 쓴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것과도 다른 이게 노벨 문학상을 받는단 말이야. 물론 노벨 문학상이 뭐 철학자, 그러니까 베르그송 같은 사람도 받고 그러죠. 처칠도 받고 그랬잖아. 이 노벨 문학상이 새로운 글쓰기를 이끄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올가 토카르추크 작품은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오래전 94년인가요? 요 무렵에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우크라이나의 작가가 있죠. 알렉산드라 알렉세예비치
알렉세예 비치 맞나? 알렉세예 비치다 세. 세가 아니고 비치가 쓴 일련의 소설들. 특히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다 여성 작가들이에요. 여성 작가들이 정말 잘 씁니다. 남미의 그 분문학을 이끌었던 작가들하고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글쓰기 실험들을 하는 사람은 다 이런 여성 작가들입니다. 그렇다고 남성 작가들이 남성 작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남성 동지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가 있죠? 체르노빌의 목소리, 그리고 아연 소년 등 내가 아주 좋아하는 작품들입니다. 이 알렉스 테비치는 이른바 목소리 소설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목소리 소설. 이게 뭐냐면 그 인터뷰를 해서 전쟁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어떤 식으로든 참전했던 여성들 200명을 인터뷰해서 그걸 재구성한 겁니다. 그냥 인터뷰를 모은 거예요. 그리고 체르노빌의 목소리는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건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벨로루시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그걸 소설로 만든 겁니다. 정말 훌륭한 작품이죠. 아연 소년은 아프가니스탄 소년 노동자들 얘기입니다. 맞죠? 아마 맞을 겁니다.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인터뷰를 자기식으로 재구성한 거예요. 온갖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포개놓습니다. 웅웅 목소리들이 겹치게 해놔요. 판단은 누가 하나? 독자들이 하는 거지. 나는 이 방랑기를 읽으면서도 대단히 흥미로운 소설이다. 흥미로운 글쓰기다. 다음 시간에 읽을 샤오홍의 생사의 장도 보세요. 30년대 쓰여진 작품인데 놀랍습니다. 짤막짤막한 에세이 같은 글들이 모여서 한 편의 소설처럼 읽힙니다. 이런 데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엇을 얘기하느냐보다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훨씬 중요할 때가 많거든. 그리고 이 인류가 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삶을 영위한 이래 그 신화의 형식이든 아니면 뭐 노래의 형식이든 이야기는 끊임없이 전해져 왔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냐가 아니고 어떻게 들려주냐 문제예요. 어떻게. 이게 플롯이지. 플롯이기도 하고 글쓰기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입니다. how예요. how. what이 아니고. 사람은 착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얘기했어요.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문제야. 사람들 남 해코지 하지 않고 멋지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들이 수없이 많지. 그런 메시지를 담은 얘기들이.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 문제야. 어떻게. 이 글쓰기는 창작 행위는 늘 어떻게 문제예요. 어떻게 표현하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28년에 시작해서 30년대 중반에 끝난 이 방랑기 같은 경우가 어떻게 글 쓸 것인가에 대한 어떤 훌륭한 하나의 샘플이 되죠. 나는 이런 작품들을 읽을 때마다 참 놀랍니다. 그리고 18세기 이 계몽주의 사상가들 있죠. 계몽주의 사상가들. 예를 들면 볼테르, 몽테스키, 또 누가 있나? 디드로, 또 장자크 루소. 이런 사람들 있지? 또 누가 있어요? 샤프츠베리 이 정도는 하자. 이 사람들을 우리는 철학자로 알고 있지. 이 사람들이 어떤 데카르트처럼 어떤 논리 정합적인 이렇게 논리적으로 대단히 완전성을 갖춘 철학을 구상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정말 자유로운 글쓰기를 지향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글의 상당수가 소설들이야. 소설들.
볼테르의 철학 소설. 아, 훌륭합니다. 볼테르 철학 소설 읽으면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깡디드죠? 깡디드. 몽테스키의 그 편지 형식 소설들. 페르시아인의 편지. 걸작입니다. 여러분 다 읽을 수 있어요. 정말 쉬워요. 또 그리고 디드로의 그 미크로메가스. 아, 이거 SF 이 소설이지. 그리고 라무의 조카. 루소의 신 엘로이즈 같은 그 연애 소설들. 이 인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쉬운 얘기를 써야 했단 말이지. 이런 공부하세요. 이런 글들이 새로운 글쓰기의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어요. 이게 오래된 미래지. 미래의 글쓰기 방식은 다 과거에 있었단 말이야. 또 그 전에 올라가도 마찬가지야. 조선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고려시대 때 이 폐관문학도 있었지. 얘기 너무 많이 가나? 폐관문학. 조선 초기 김시습의 뭐야? 예, 김시습이 뭐야? 금오신화. 엄청나지. 엄청납니다. 이런 그 새로운 글쓰기들 늘 하나의 지침으로써 발견해 나가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그래야 글을 잘 써요. 지니어스가 있어서 천재적으로 글 잘 쓴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다 한 명씩, 100명에 한두 명씩. 글 잘 쓰는 거 부럽잖아, 그치? 그리고 글을 잘 쓴다는 건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어마어마한 자산이. 엄청나게 훈련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좋아할 만한 그 작가 중에 소설가는 아닌데 이 정여울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정여울. 가장 왕성하게 글을 쓰는 파워라이터 중에 한 사람이죠. 친구가 내 초기 내 제자이기도 하고 학문적 동지이기도 합니다. 정말 글 열심히 쓰죠. 책 열심히 읽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글을 쓰려고 애를 씁니다. 장르를 넘나들면서 뭐 영화부터 시작해서 여행기까지. 그리고 잘 먹고 살아요. 폼나게. 네, 또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어디에 자리매김할 수 없는 그 글의 성격에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이런 문장들 보세요. 그 셀룰로이드 공장에서 다니면서 쓴 일기 같은 거죠. 11월 며칠 이거서. 언제까지고 셀룰로이드 냄새나는 셀룰로이드 생활이다. 하루 종일 덕지덕지 삼원색을 칠하며 태양과 격리된 삐뚤어진 공장 안에서 벌레처럼 그저 한없이 긴 시간과 청춘과 건강을 착취당한다. 어린 여자들의 얼굴을 바라보면 너무나 슬퍼서 가슴이 저려온다. 이런 게 이제 나혜석과 다른 거죠. 노동자나 하층민의 삶에 얼마나 공감하고 그들과 어떤 연대 감각을 벼려나가는지 그게 중요하죠. 나혜석은 인간 해방, 인간으로서 여성 해방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이 부르주아 계급이었으니까 이 강경애나 이 하야슈미코나 그리고 누굽니까? 다음 시간에 읽을 샤오홍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층민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그럼으로써 인간이란 무엇인가와 하층 여성들의 2중, 3중, 4중의 억압들을 드러내는 거지. 내가 3중 식민화된 신체 이런 말 얘기했나요? 그야말로 계급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젠더적으로 억압당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됐죠? 할 얘기가 참 많아요. 내가 빨리 끝내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불퉁거릴 학생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진도나 잘 나가지 말이야. 진도 없다니까 그러는 이 사람들아. 응? 인생에 진도가 어딨나? 진도가 있다면 무덤밖에 없지. 그 과정이야, 과정. 과정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냐면은 한눈 팔기 할 때예요. 응?
저 목표가 저기 있는 산이 있는데 산을 향해서 막 그 이 경주 말처럼 딱 이 글래스 끼고 이 차단막 끼고 앞으로 내달려서 이 정상 올라가서 아래 내려다보는 그 기분이나 그 성취감도 있겠지만은 진짜 인생에서 빛나는 순간들은 한눈 팔기 할 때, 가다가 엉뚱한 짓 할 때, 들꽃 한 송이 가만 쳐다보고 얘기하다가, 나무에서 이 노래하는 새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돌멩이 찾는데, 돌멩이를 툭 찾는데, 돌멩이가 맞은 곳에, 예? 뭐야, 그 다람쥐 한 마리가 있다 놀래서 도망가는 포착한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강렬한 그 사진으로 네거티브 필름으로 남아서 평생 여러분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눈 팔기의 순간, 그 순간이 내가 보기엔 가장 빛나는 순간이에요. 뭐 등산에 비유했는데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어디 여행을 떠났는데 나 여행의 목표가 있었겠죠. 근데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한 사람, 그게 뭐 연인이든 뭐든 그 사람과의 인연이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죠. 이게 한눈 팔기 아니겠습니까? 이 카페에서 또는 맥주집에서 우연히 누구와 자리를 함께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방랑기 얘기를 나누다가 일본 얘기를 나누다가 방랑기 얘기를 나누다가 내 세상이 전혀 다른 장면으로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의 빛이에요. 우연의 입자들이 빚어내는 무지개 같은 거예요. 진도 안 나간다고 뭐라 나무라지 마세요. 진도 나 다 충실하게 다 나왔어요. 그죠? 진도 빼먹은 거 있나? 없잖아. 타박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또 우리 뭐야 신은혜 씨나 정치에 겪고 다니는 신은혜 씨나 윤정원 씨나 또 우리 모범생들이 다 모여있는 교육학과에 우리 나엠 씨나 성은 씨는 또 우리 사법학 전공 김건욱 씨 같은 사람들 또 돈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면서 날 타박할지 몰라요. 타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국민대학교에서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그 순간을 함께 했다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올 얘기, 취업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만 골라서 하는 참 요상한 선생이다라고 너무나 빈정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방랑기에서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몇 구절만 보면서 여러분들의 문제 설정의 아이디어들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뭐 한두 시간 가지고 말도 안 되죠. 큰 몇 가지만 여러분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숙명적인 방랑자다. 이게 뭐 하나의 자기 고백, 독백 또는 인생의 슬로건 같습니다. 나는 숙명적인 방랑자다. 우리 일본 문학의 대가였죠. 우리 얘기했었죠. 아쿠타가 류노스케, 우리 어머니 미치광이다 해서 글쓰기가 시작됐다 그랬지. 그리고 다자이 오사무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인 서정주는 애비는 종이었다 해서 시작되죠. 처절한 자기 고백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하야쇼미코는 나는 숙명적인 방랑자다라는 선언 또는 독백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에서 나는 여행을 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생 자체를 여행으로 보고 자신의 삶 자체를 여행으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갈데없는 호모 노마드죠. 작가 아딸리의 책 기억합니까? 작가 아딸리 맞지? 호모 노마드. 호모 노마드가 이 부르주아들의 노마드하고 달라요. 정말
어떤 압박에 의한 노마드일 수가 있죠. 노숙자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행 삼아서 돈 많은 사람들의 여행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하야시미코가 도쿄에서 파리까지 긴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기가 바로 3등 여행기입니다. 번역도 나왔어요. 얼마 전에 번역됐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꼭 읽어보십시오. 이 여행기하고 이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거든요. 이 여행기하고 나혜석의 누구? 나혜석. 아, 깜짝이야. 나혜석의 이 구주 유람기 맞나? 구주 유람기. 이를 함께 보세요. 이 나혜석은 되게 부잣집 딸이었다 그랬죠. 동경 유학까지 한 사람입니다. 하야시 미코는 대단히 가난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방랑기로 꽤 돈을 많이 벌어서 이 3등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 구주 유럽을 얘기합니다. 구주 여행을 떠납니다. 물론 나혜석은 미국까지 들러서 돌아오죠. 이 두 여행기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여행기랑 글쓰기가 갖는 그 매력들이 있거든. 두 여성의 이 젠더 인식 수준, 그리고 계급 인식 수준 보는 것도 흥미롭고요. 그리고 민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한번 보십시오. 살짝 보입니다. 근데 우리 하야시미코는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조선인에 대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졌었죠. 그것도 가네코 후미코하고 관련성 속에서 이해해도 재밌을 겁니다. 이 방랑의식 또는 여행자 감각, 여행자 의식이라는 게 무엇일지. 이게 큰 주제입니다. 큰 테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숙명적인 방랑자다. 내게는 고향이 없다. 대부분이 고향을 찾아가 이러는데 저 뒤에 보면 고향에 관한 간절한 그리움들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 고향이 없다는 선언, 이건 근대인들의 아, 원초적인 선언이기도 하죠. 근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고향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홈타운은 그냥 낭만적인 그 장소로서 남아있을 뿐이에요. 이 자본주의화 과정이란 이 고향을 약탈하는 과정이죠. 대지를 약탈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모성을 약탈하는 과정이지. 그 과정에 고향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고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알리바이를 작성하기 위한 그 하나의 뭐랄까 변명일 따름이에요. 지금 어디 고향이 있나 말이야. 다 사라져 버렸지. 이 고향 부재 의식 이런 것도 이 자본주의와 근대화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만한 테마죠. 그죠? 아버지는 시코쿠의 이호 출신으로 광목 hen상을 했다. 이 표기법이 좀 다르다 그랬죠. 이 창비건 다르다고 얘기했었지. 이렇게 가공선 얘기하면서 어머니는 큐슈의 사쿠라지마에 있는 온천의 여관집 딸이다. 다 까발립니다. 가난한 그 고잘것없는 집안의 모습을.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부모를 둔 탓에 여행이 나의 고향이었다. 이런 구절 보세요. 여행이 나의 고향이었다. 끝없이 떠돌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방랑. 이게 자신의 모든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이죠. 그리고 저 뒤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여튼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이런 그 맥락에서 보자면 하야 슈미코의 책 읽기, 독서 편력이라는 것도 우리 편력이란 말을 쓰잖아, 그죠? 독서 편력이라는 것도 여행의 일종이 아니었을까? 뭐 책 읽기를 여행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 장소를 횡단하는 여행이 있죠. 새로운 풍경들, 사람들 만나는 여행들이 있고, 이게 어떤 그 물리적인 여행이라면은, 몸의 오감이 만나는 여행이라면은, 정신적인 여행이 독서나 예술과의 만남이겠죠. 어렵지 않죠? 나는 숙명적인 방랑자다. 나에게는 고향이 없다. 여행이 나의 고향이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가난에 대한 정말 어, 통절한 고백이면서 뭐랄까요? 비판까지 담고 있죠. 가난은 영혼을 잠식한다. 독일 영화 감독 누구죠?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아,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는 영화가 있었지. 그 영화에서 따온 말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네, 하야시오 미코가 그렇게 좋아했던 작가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 크누트 함순이라는 노래의 작가의 작품 굶주림, 굶주림의 걸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주목해야 됩니다. 이 책, 이 뭐야, 카와카미 하지메, 잘 안 보이네 글자 그죠? 카와카미 하지메라는 일본의 거울출한 좌파 경제학자가 있어요. 카와카미 하지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상가입니다. 카와카미 하지메의 빈곤론. 빈곤론만 번역되고 속빈곤론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카와카미 하지메의 빈곤론, 속빈곤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빈곤론이 패전 이후에 일본의 그 독서계를 강타했다 그러죠. 가난이란 무엇인가?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또 떠오르는 게 도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 가난은 물질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서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이 점 주목해야 됩니다. 가난은 범죄예요. 그리고 이 가난을 방치하는 사회는 범죄 집단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을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서 뭐랄까요, 추락하지 않도록 막아줘야지. 그게 사회 책임이죠. 근데 그 가난을 방치하는 이 사회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에요, 미국. 흑인 폭동 얘기는 무슨 폭동이야? 저항운동이지. 아주 뿌리 깊은 이 차별과 이 학살과 억압이 미국 사회를 지탱해온 힘이었어요. 아메리칸 원주민 학살은 뭐 말 안 할게요. 워낙 무시무시한 범죄였으니까. 미국을 만든 게 이 흑인들이었는데 이 흑인에 대한 차별과 학살과 억압도 보란 말이야. 어떤 짓을 했는지. 이 빌리 할러데이라는 최고의 재즈 아티스트가 있어요. 또 얘기만 해도 끝이 없는데 짧게 얘기할 게 뭐라고 그러지 마. 빌리 할러데이라는 빌리 할러데이 재즈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이 빌리 할러데이라는 재즈 아티스트가 부르는 스트레인지 프루트라는 노래가 있어요. 뭐라고? 스트레인지 프루트. 맞나? 프루트. 열매. 이상한 열매. 찾아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노래도 들어보고 이 가사도 음미해보세요. 이번에 이 조지 플로이드를 목조에서 죽였다고 해서 난리가 났지. 그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일들이 끝없이 있었습니다. 끝없이. 미국의 이 백인들, 특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 우익 세력들은 어마어마한 범죄자들이에요. 이런 범죄자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LA 폭동에서 그랬듯이 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우익 백인들이 말이야 갈라치기를 하지. 뭐 이 리버럴 백인들도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LA 폭동에서 무슨 짓을 하나? 디바이드 앤 룰이지. 소수자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야. 흑인과 한인들을 싸우게 만드는 거지. 싸우게 만들어서 잘못은 한인들에게 있다는 식으로 돌려버리는 거야. 지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지. 그럼 한인들은 흑인들에 대한 증오를 불태우죠. 그럼 백인들의 잘못, 구조적인 모순은 다 우리가 어, 눈을 막아버리지. 은폐해버립니다. 미국 제대로 들여다보세요. 이 미국 담론이 우리 한국에서는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독립신문부터 이승만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이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고 어떤 낙원으로 우리는 이미지화되어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대단히 기형적이지. 이 조지 플로이드 죽음이 촉발한 이 거대한 이 저항들 잘 모니터하세요. 미국 사회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 미국 사회에 대한 환상이 우리의 어떤 집합 심리를 이렇게 병들게 했는지도 몰라요. 미국 문학 쭉 읽고 있는데 이 미국 사회가 얼마나 깊이 병들이 있는지를 이 문학이 정말 잘 보여줍니다. 특히 흑인 문학들과 소수자 문학들이. 미국의 좋은 점들 얘기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뭐 좋은 점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 근데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을 잘 봐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죠. 가난 얘기가 여기까지 와버렸다. 가난을 방치하고 병들어도 병원 못 가게 하는 그 사회는 범죄 집단이에요. 그리고 그걸 공모하는 겁니다. 그런 사실들을 가만두는 거. 자, 우리 하야시오미쿠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동화와 시를 서너 편 팔아본들 쌀밥을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배가 고픔과 동시에 머리가 몽롱해져 내 사상에도 곰팡이가 쓸어버린다. 이건 이런 깊은 체험 없이는 쓸 수 없는 문장이지. 응? 내 머릿속에는 프롤레타리아도 부르주아도 없다. 그저 흰 쌀밥으로 만든 한 줌의 주먹밥이 먹고 싶다. 밥이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크누트 함순이 쓴 굶주림을 보면은 그 서서 미쳐가는 얘기가 나와요. 이 굶주림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죠. 식민지 시대 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작품입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난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몸과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관계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범죄를 끊임없이 범죄를 조장하지. 이 범죄는 심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지.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난 기금 이런 게 주어졌죠. 당연히 주어져야 돼요. 청년 기본 수당을 줘야 돼. 내가 늘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쟁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춘들 빛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새로운 중세 얘기하면서 짧게 얘기했었죠.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멋지게 잘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함께 더불어서 연대하면서.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이런 책도 있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형성해 나갈지 함께 고민해야 돼요. 혼자 병들지 말고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들을 기억해야 돼요. 빈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생아처럼 추락한다. 아프지. 아프죠. 빈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생아처럼 추락한대요. 이건 형광펜으로 진하게 칠해야겠어. 빈민은 사생아처럼 추락한다. 명심하세요. 별표도 해야겠어요. 빨간색으로. 별이 5개. 이런 그 문장 하나를 화두로 삼아서 계속 고민을 해야 돼. 내 개인의 가난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가난이
내 삶에, 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윤리적인 어떤 문제를 던지는지 이런 고민을 해야지.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책을 읽고 이 사람들아. 응? 자, 다음 페이지 됐죠? 가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이 책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은 책에 대한 정말 그 끊임없는 열망들이지. 끊을 수 없는 그 책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들이죠. 책을 사서 또 헌책방에 팔고 그러면서도 또 책을 읽죠. 아마 꼼꼼한 독자는 가네코 후미코라 봐야겠죠. 아니, 하야시 후미코라 봐야겠죠. 이 하야시 후미코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 리스트를 쭉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하야시 후미코의 내면 풍경이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하야시 후미코가 전전한 그 삶도 한번 쭉 써보세요. 나는 종종 이런 농담반 진담반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읽은 책을 나에게 얘기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누구인지 설명해 보이겠다. 어떤 음식학자가 한 말입니다. 당신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얘기해 달라. 그럼 당신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겠다. 나는 그걸 조금 패러디해서 당신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얘기해 주시오. 그럼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 보겠소. 그래서 나는 책 읽힐 때 늘 그 인물들이 어떤 책을 읽는지 주목하라고 얘기를 해요. 무정을 읽으면은 영채가 어떤 책을 읽는지, 이영식은 어떤 책을 읽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정보거든. 이 소설을 읽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알겠지? 여기서 내가 어떤 책을 읽는지 체오프를 읽죠. 우리 러시아의 뛰어난 단편 소설가이면서 서정적 단편 소설가이면서 드라마 작가이기도 하죠. 또 뛰어난 비판가이기도 하죠. 아주 훌륭한 작가입니다. 이 우수라는 미치게 아름답고 슬픈 소설 한번 읽어보세요. 이 우수. 우수. 내가 여기저기서 많이 소개를 한 작품입니다. 한 10페이지도 안 되는 짧은 소설이에요. 아이를 잃은 이 마부가 자기 아이가 죽었다고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들어줘. 그러니까 눈을 펄펄 맞으면서 돌아와서는 말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식을 잃은 그 서러움. 세월호 참사 때 이 책 많이 이 작품 많이 읽어줬었어요. 꼭 읽어보세요. 짤막한 단편입니다. 단편 소설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이죠. 또 크누트 함순, 이 금주림은 뭐 걸작이고요. 그리고 땅의 혜택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죠. 또 그리고 중요 작품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더라? 내가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 때 엄청난 영향을 끼친 작가예요. 노르웨이 작가입니다. 이 노르웨이 헬리크 입센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시카 다크보쿠. 이제 익숙하지? 네? 백성 얘기하면서 했죠. 이시카 다크보쿠. 짠. 자, 여기 핵심 뭐냐면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주목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헌책방에 갔다. 아저씨, 오늘은 좀 후하게 쳐주세요. 좀 멀리까지 가야 하거든요. 도 작가의 헌책방 영감님은 언제나처럼 사람 좋은 미소를 주름 아래 숨긴 채 내가 내민 책을 손에 들고 찬찬히 살펴본다.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책이에요. 금방 팔릴 거예요. 슈티르너의 자아경이라 이렌 쳐줄게. 이 얘기하려고. 슈티르너의 자아경. 명심해야 돼. 아마 번역은 번역이 안 됐어 이 책은. 자아경은 나에 대한 경전이란 뜻이야. The Bible of I예요. 또는 The Bible of Self 이렇게 해야 되나? 나에 대한 경전. 내가 세계의 모든 중심이다.
이 슈티리노가 막심 슈티리노가 누군지 19세기 아주 뛰어난 아나키스트 사상가입니다. 이 제목이 있는 내가 잊어먹었어요. 예. 찾아서 확인하세요. 슈티리노. 식민지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사상가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이런 책 번역해 보세요. 다 이 카피 레프트입니다. 저작권도 없어요. 책 한 권이 인생 바꾸는 경우 많죠. 혹시 리스본행 뭐 이 야간 열차라는 소설 아나? 리스본행 야간 열차 멋진 작품인데 스위스 작가가 쓴 거죠. 열차 정말 소설도 재밌고 영화도 재밌습니다. 책 한 권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소설도 많죠.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이제 너무 나가지 말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 하야시 우미코에게는 책이 각별한 또 동반자이자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여행에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책에 주목해서 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게 연민과 부끄러움 또는 연대의 감각입니다. 노동자들과 조선인과 조선인은 차별받는 정말 불황민 비슷한 사람이었죠. 정말 불가촉 천민하고 비슷했습니다. 조선인들 야만적이었죠. 불령선인 이름만 쓰잖아. 불령선인 후테이 생진입니다. 불령선인 불온하기 짝이 없는 센징들이야. 센징들 조센징한테 센징입니다. 온갖 못되고 나쁜 야만적인 짓은 다 하는 사람들이 다 조센징이라고 했죠. 제일 동포들에 대한 차별들 보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끊임없이 연대에 손길을 내민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이 책을 꼭 읽히고 싶었는데 작년부터 제 절판돼서 못 읽히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번역이 돼야 할 텐데 땅 밑의 사람들 이 마스다 도키코라는 사람이 전기도 번역되어 있고 그런데 이 작품은 어떤 광산에서 중국 노동자와 조선 노동자와 일본 노동자가 연대해서 그 이 부르주아와 싸우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권력과 싸우는 과정을 보여주죠. 여기 한중일 서민연대의 기록이랬죠. 시민연대라고 해야겠죠. 또는 노동자연대의 기록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이 마시다 도키코 선생은 오랫동안 이런 문제를 파고든 사람입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죠. 이런 작품을 읽으면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강조한 게 뭐야? 동아시아 시민의 연대죠. 어떤 시야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도서관 가서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책 읽을 게 많아서 얼마나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문장. 이 문장이 조선인에 관한 언급들이 곳곳에 있죠. 이걸 쭉 찾아보는 것도 흥미진진할 겁니다. 광부 두 명이 기듯이 다가왔다. 또 광부에 하필은 그죠? 그리고 우리 개가공선에서도 조선인 얘기가 나왔었죠. 기억나지? 식민지. 이틀이나 굶었다고 했다. 도망한 거냐고 아버지가 물었다. 둘 다 조선인이었다. 오리오까지 지명입니다. 오리오까지 가야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몇 번이나 머리를 조아렸다. 아버지는 말없이 50전 은화 두 잎을 꺼내서 하나씩 쥐어주었다. 제 방 위로 찬바람이 불고 있었다. 덥수룩한 두 조선인의 머리 위로 별이 빛나고 있었고 이상하게 우리는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우리는 떨고 있었어요. 두 조선인의 머리 위는 별이 빛나고. 이 문장이 나한테는 의미심장하게 와닿습니다. 일엔을 받은 두 사람은 우리 수레를 밀어주면서 마을까지 조용히 한참을 따라왔다. 이 장면도 뭐랄까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장면이죠. 두 조선인의 머리 위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이상하게 우리는 오두를 떨고 있었다는데 이 우리는 조선인을 포함한 우리일까 아니면은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나일까? 아마 일본인일 것 같죠? 뭔가 미안한 감정. 그래서 내가 부끄러움이라고 물음표를 했는데
어떨지 해석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원문을 봐야 할 텐데 원문을 봐도 뭐 뾰족한 수는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독자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조선인들이 오히려 당당해 보이고 우리 일본인들은 부끄러운, 그래서 오들오들 떨리지 않았을까. 너무 과잉 해석인가? 가네코 후미코, 아나키스트 가네코 후미코에 비춰보면은 가네코 후미코는 정말 그 미안한 부끄러운 감정이 있었어요. 자기 일본인이란 걸 그렇게 부끄러워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같은 일본인으로서 일본이 저지른 못된 짓을 보고 있겠냐는 것이었지. 아마 추측컨대 하야시 후미코가 가네코 후미코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거든. 그런 점을 떠올려 볼 때 여기에서 하야시 후미코의 부끄러움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가네코 후미코는 박열에게서 아주 당당함을 받거든. 영화 책 읽기가 조금 버거우면은 영화를 보세요. 박열이라는 영화를. 대단히 당당합니다. 조선의 해방을 위해 싸우겠다 얘기를 하죠. 그 연대의 감각들, 그리고 함께 수레를 밀고 끌고 오는 모습들. 나는 이 장면이 정말 환하게 다가옵니다. 곳곳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울러서 한번 보세요. 마지막 페이지인가요? 그리고 우리 당당한 하야시 후미코의 모습 보세요. 이 그림은 우키요의 대가로 알려져 있죠. 호쿠사이라는 호쿠사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본 작품들일 거예요. 호쿠사이. 문명 개화 관련해서도 많은 작품들을 만들었죠. 호쿠사이. 이런 우키요에 나오면은 우키요에가 되게 되면 또 누구죠? 이시구로. 이시구로라는 일본계 영국 작가 떠오르죠. 이시구로. 가즈오 이시구로. 딱 떠오르지 않아? 가즈오 이시구로가 쓴 뭐죠? 또 뜬 세상의 화가들, 뜬 세상의 화가들 있죠?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키요의 화가 얘기죠. 가즈오 이시구로 소설 잘 쓰죠. 이게 쫙 이어집니다. 정말 재밌는 행로들이 있죠.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가지를 뻗어요. 이렇게 그 찾아가는 이 재미가 대단합니다. 그 환희들이 대단하죠. 이 긴 시가 실려 있죠. 여기 보면은 긴 시가 곳곳에 있는데 그 시만 따로 봐도 아주 재밌어요. 시만 봐도. 여기 긴 후지를 보았다고 시작되는 긴 시가 있습니다. 여기 이 당당한 모습 보십시오.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그 잠식당하면서도 책을 읽고, 책을 팔아서도 책을 읽고, 노동하고, 이 약자들과 끊임없이 연대하고, 연민의 감정을 연대하고 하면서 당당하게 여성으로서 서는 모습 보세요. 저런 산 따위의 질서의 억지. 후지산이여, 너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여자가 홀로 여기 서 있다. 너를 비웃는 여자가 여기 있다. 후지산이여, 후지여, 활활 너의 불꽃 같은 정열이 으르렁으르렁하며 고집센 이 여자의 목숨을 꺾을 때까지 나는 즐겁게 휘파람을 불며 기다리리. 당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히 남성적 이미지죠. 팔루스가 딱 떠오르죠. 이 남성적 이미지가 여실한데 우리 여기다 대고 우리 하야시 후미코는 너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여자가 홀로 여기 서 있다. 고집센 이 여자의 목숨을 꺾을 때까지 나는 즐겁게 휘파람을 불며 기다릴 것이다. 이 세상을 위한 이 당당한 목소리 보십시오. 당당한 목소리. 이 시들을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가난과 대결하면서 문학적 교양을 튼실하게 쌓아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죠. 두 개의 바탕이 되는 거죠. 자기 삶의 처절한 체험, 그리고 책을 통해서 얻은 아주 튼실한 교양, 이 두 개를
하나의 기둥으로 해서 글쓰기를 진행해 나가죠. 여기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자신의 당당한 어떤 정체성을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구성해 가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대단히 훌륭하죠. 이 매춘부가 되고 싶은 이 유혹에서 유혹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 공장 여성 노동자들에게 깊은 그 연민의 이 눈길을 보내기도 하고, 또 조선 광부 두 사람과 보이지 않는 손을 잡고, 그러면서 뜨거운 글을 쓰고 뜨겁게 맞서고, 공부하지 않으면은 깊은 지성과 교양이 뒷받침되지 않는 싸움이나 투쟁은 대단히 허술합니다. 그리고 자기 배반을 일삼아요. 그럴 수밖에. 허약한데. 온갖 정신승리법으로만 무장하게 되지. 아큐가 그랬듯이. 우리 하야시 미코는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내가 존경에 맞지 않는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선물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네. 가난의 문제, 가난에 길들여지지 않고서 그 위태로운 그 칼날위를 통과하면서 당당하게 선다는 것 쉽지가 않죠? 이 그림 잘 알죠? 잘 알죠? 우리 고흐의 감자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어두운 모습인데, 고흐가 참 많이 그렸죠. 구두나 이런 여러 작품들 많이 그렸는데, 빈센트 반 고흐는 별만 그린 게 아닙니다. 이 지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끝없이 관심을 두었죠. 이 사람들을 지탱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 감자뿐일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야시 후미코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방랑기를 꼼꼼히 읽으면서. 방랑기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를 제대로 이수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깊이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이번 학기에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이런 책 못 읽을 겁니다. 이쯤만 하죠. 이쯤만 협박하겠습니다. 미안해요, 협박해서. 이 알뜰한 협박이지 정도면은 아름다운 협박이지? 아니다, 아름다운 유혹이지? 정말 읽어주고 싶은 게 많아요. 네, 이쯤에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이 신뢰를,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신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20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단 이 책을 읽으세요. 방랑기는 좀 볼륨이 있지만 샤오웅의 생사의장은 얇습니다.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진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